탄탄한 소부장 기업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쓰레기 같은 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대주주의 도덕성이 의심되는 건 당연히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많거든요. 이상한 ML 거쳐서 올라온 주식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소위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건드리는 주식도 있고, 사실 대형주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렇게 하기가. 네. 실제로 펀더멘털대로 가는 거고. 네. 이게 수급이 펀더멘털이 수급을 불러오는 건강한 수급도 있고, 네. 그냥 돈 벌기 위한 수급만 모여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거래소 시장에 잘 안 나타나는데 네.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나요. 네. 그래서 뭐 지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올라가기 하겠지만은 이제 성장성이 많은 기업으로 보면은 거래소보다는 또 이쪽이 많아요. 당연히 코스닥이 많죠. 네. 새로운 신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저는 뭐 괜찮아 보여요. 지금 들어오는 개인들은 일방적으로 우량 대형주를 지금 많이 사긴 하는데, 네.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성장에 목말라 가지고 또 성장주를 사기, 그냥 성장만 보고 사는 뭐 그런 시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정부도 어쨌든 정부의 정책이 네. 뭐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에 비해서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네.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새로운 벤처 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뭐 고용 창출도 하고, 네. 창투사나 아니면은 신기술 조합이나 아니면 사모펀드를 통해서 엔젤 투자를 통해서 자금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네. 들어간 자금이 뭐 R&D를 통해서 나중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고용도 하고 뭐 청년 실업도 많이 해결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네. 그러면은 그 창투사나 신기술 투자 조합, 뭐 사모펀드 등에서 투자한 이런 그 돈들이 결국 엑시트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계속 팔아야죠. 돌아야 되니까. 근데 결국 얘네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은 얘네들이 상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상장이 돼서 자연스럽게 엑시트 되고 그 돈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고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엑시트 순조롭게 되려면 코스닥 시장이 확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인위적으로 부양한다는 거는 결국은 거품이 꺼지는 거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굳이 소외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정부도 한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정부의 정책을 자꾸 거스르는 거는 과거에도 보면은 대부분 뭐 투자에서 그 손실을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책을 놔서 과열을 막으려고 하는데 기어이 주식 사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데 안 사다가 올라가고 나서 한참 올라가고 나서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는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좀 공매도 해제를 하니 많이 얘기가 많이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공매도는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도 허용해 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공매도 해봤자 예. 사야 돼요. 바로 그렇죠. 사서 갚아야죠. 네. 예. 빌려준 사람이 오늘 팔았는데 차입을 해가지고 팔았는데 내일 갚어, 그러면 그 다음날 사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이 안 빌려주면.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시가총액이 이제 큰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먼저 해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코스닥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업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코스닥 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주가 많고 정책적인 이제 지원이 들어가는 것도 맞기는 한데, 또 이게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해야죠. 그 코스닥에 옥수수기를. 지금 한 1,400여 개 종목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자신 없으면 안 해야죠. 근데 뭐 누가 이거 꼭 재료 나온다더라, 올라간다더라, 이런 저도 그 문자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매일 차단하는데 또 다른 번호로 또 오고 하는데, 스팸. 예. 예, 가끔 맞아요. 가끔 맞아요. 가끔 맞는데 네. 실제로 작전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데 이제 현혹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되죠. 예. 약간 요 질문 자체가 되게 조금 뭐 애매모호한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 2021년 지금 이 시대에 어울리는 투자 방법이라 하면 이게 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맥락은 이거예요. 사실 2020년에 대형주가 막 4배, 5배 오른 것들도 있잖아요. 예, 있죠.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 보면 저걸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누구나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저런 게 나올까? 뭐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선 과연 어떤 걸 택해야 초과 수익이 날까? 그래서 이제
그 뭐 4배 5배가 날려면은 많이 이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해야 4배 5배가 나는 거잖아요. 뭐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10,000원짜리가 2만 원 되면은 네. 100%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10,000원 올랐어요. 근데 2만 원짜리가 3만 원 되면 똑같이 10,000원 올랐지만 50%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가 다른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뭐 4배 5배 나오는 종목이 대형주에서 나올 가능성은 사실 크진 않아요. 이번 상승장 랠리에서는 네.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산업이 어떻게 바뀔 건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거는 자율주행, 네. 그다음에 환경 이거잖아요. 네. 제일 큰 거는 예.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네. 의식주만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율주행하고 환경에 가장 맞는 거는 이제 뭐 수소차가 뭐 이렇게 저기를 전기차보다는 이제 수소차를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전기차는 자동 그 소형차들, 승용차 중심으로 많이 갈 거고 네. 대형 그쵸, 트럭이나 뭐 상용차. 아니면은 뭐 버스 이런 데는 이제 수소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거에다가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또 IT도 들어가야 되고 자동차도 들어가야 되고 뭐 카메라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다 들어가 네, 있어요. 맞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뭐 꾸준히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떠한 그 외부 충격이나 모멘텀의 변화에 의해서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 투자를 놓고 봤을 때 네. 우선주들이 삼성전자를 빼고는 굉장히 싸 보여요.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 있는 건데 원래는 이제 원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네. 과거에는 한 뭐 한 70% 정도 뭐 이 정도 됐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85% 정도까지 많이 올라와 네.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수급 때문에 많이 망가진 종목 같거든요. 우선주라는 종목들이 왜냐하면은 네. 작년에서 이제 금년 들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를 많이 하는 펀드들이 네. 수익률이 좀 안 좋으면서 많이 환매가 됐어요. 그래서 그 펀드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우선주들이 많이 보통주보다는 당연히 배당 수익률이 좋으니까 대형주 중에서도 우선주. 예예 네. 그런 걸 굳이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들고 있었고 현대차를 들고 있을 것 같으면 현대차 2우선주를 들고 있었고 뭐 이런 형태로 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급이 많이 꼬이면서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럼 우선주가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되는 게 맞느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디스카운트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선주가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하면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우선주가 가진 가장 큰 그 약점은 의결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준다는 거고 네. 물론 이제 누적적 배당은 하지 않아요. 근데 대형 큰 회사들이 배당을 안 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건 논외로 치고 어쨌든 배당 뭐 많지는 않지만 50원 100원씩 더 주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큰 회사들이 이렇게 뭐 M&A 격대적 M&A가 되거나 네. 뭐 이런 일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네. 주총장에 가서 우리가 의결권을 갖다 행사하기도 쉽지 않고 네네. 어차피 뭐 시가총액 뭐 10조, 20조, 30조, 40조 막 100조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권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 의결권이 없다는 거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뭐 많아봤자 5%, 10% 정도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유통 물량이 좀 적죠. 네. 그래서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들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대형주, 우량주는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통주 못지않게 네, 거래가 그렇죠, 잘 되고 그렇죠, 있고 내가 뭐 100억, 200억, 300억 투자할 거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하루에 뭐 몇십억 정도 사고 파는 데는 내가 사고 파는 데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면은 이게 이제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인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디스카운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정도보다는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뭐 그래도 한 10% 정도, 15% 정도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보면은 한 80% 정도까지는 따라가더라도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과거에도 얼마만큼 따라갔었고 더군다나 이제 그 새롭게 유동성이 옛날보다 많이 풍부해졌잖아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나은데 우선주들이 외국인들도 많이 들고 있고 네. 연기금들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국면에서는 조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개인들 씩씩하잖아요. 뭐 하루에 삼성전자 1.5조 사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네. 뭐
그래서 삼성전자는 우선주를 잘 샀어요 개인들이. 예, 그래서 뭐 예. 85% 이상까지 올려 잘 따라 붙여놨는데 사실 그게 네. 맞는 거죠. 그 정도 뭐 그래도 배당 수익률은 더 높게 나오니까. 뭐 주식의 최후의 보루는 배당이거든요. 아 최후의 보루. 예, 우량주를 사는 최고의 보루는 저 회사가 이익이 나는데 나한테 배당을 주겠지. 네. 그래도 은행보단 나은데 그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데 음. 그런 측면에서 그냥 그렇게 그 정도 보고 있고요. 그러게 저도 그래서 우선주 몇 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시장에서 그게 약간 관념화돼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주보다 50% 이상이면 아 이거 많이 올랐네. 50% 과거에- 아래 있으면 조금 싸 보이네. 네. 약간 이런. 옛날엔 옛날이라고 그렇지만 하여튼 이 이전 국면에서는 꽤 많이 이제 올라가 있었었죠. 네. 근데 유통 물량이 생각보다 많은 게 이거는 대주주가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유통 물량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 우선주를 좋아했던 외국인이나 연기금이나 펀드 같은 경우는 잘 매매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실제 유통 물량은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주를 찍어 주셨고요. 아니요 우선주를 찍은 게 아니고 농담입니다. 이런 식으로 농담입니다. 접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한번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뭐다 네, 비싸 가격의 보이니까. 메리트가 있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히스토리컬 고점을 훨씬 넘어선 이제 보통주들이 있는 반면에 우선주들은 과거의 고점들이 훨씬 더 낮은 가격이 있거든요. 네. 펀더멘털은 똑같은 건데. 그 최근에 시장 수급의 주체가 이제 개인 투자자가 됐잖아요. 예. 예전에는 항상 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거 반복한다든가 아니면 응집력이 없고 그래서 기관 외국인에 비해서 밀리고. 근데 지금은 장세가 뭐 고객예탁금도 70조 원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 이제 돈의 힘을 개인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요런 거 이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랑 개인들의 수급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개인들의 수급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또 다른 우리 투자자들은 거기 어떻게 대응을 하면 나을지 좀 조언을 해주세요. 그 우리 시장에서 기관이 주도한 적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이게 언제냐면은 네. 바이코리아 시절, 펀드 돈 많이 들어올 때. 예, 네. 그다음에 2000 미래에셋 중심으로 해서 돈 많이 들어오는 시절. 네. 그때는 이제 뭐 중국발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IT 버블 만들 때 2006년, 이때잖아요. 7년, 근데 8년. 실제로 기관이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개인이 간접 투자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개인 돈이죠, 다. 지금은 직접 투자를 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많이 사는 기관이 있었죠. 그때는 진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고 뭐 네. 94년에 저퍼주 시장도 한번 그랬었고 네. 뭐 98년에는 기관이랑 같이 샀으니까 뭐 그런 거고요. 뭐 근데 이제 개인들이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예탁금이 이제 뭐 70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럼 이게 너무 많은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냥 금액 자체는 많긴 하지만은 우리 경제 규모하고 돈의 규모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우리가 유동성을 얘기할 때는 M2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M2 대비 예탁금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과거보다 낮습니다. 네. 지금 M2가 그러면 한 3,200조 예. 이렇게 되는데 고객 예탁금 한 70조 원이니까. 뭐2% 남짓 네. 좀 더 되잖아요. 네. 과거 뭐 8%까지 간 적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유입된 돈 규모 보면은 예탁금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펀드로 돌아왔을 때 한꺼번에 막 100조 들어오고 막 60조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네.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실제로는 별거 없다. 오히려 또 펀드에서 빼가지고 갔기 때문에 네. 뭐 아랫돌 빼서 윗돌 이렇게 막은 그 느낌도 좀 들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는 나오긴 하지만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과거에 뭐 1억 만들기, 3억 만들기 펀드 만들면서 펀드로 간접 투자했던 것들이 그냥 직접 들어왔을 뿐이다. 근데 그런 이유는 이제 운용사들의 펀드가 네. 신뢰를 많이 좀 잃었던 것도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래 뭐 그런 그렇죠.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모펀드는 이제 신뢰의 위기를 겪었고 공모펀드는 어떤 뭐 수익률 예. 측면에서 좀 오랫동안 양쪽 다 신뢰긴 한데 예. 사모펀드는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비도덕적인 불법적인 사기죠. 사기. 예. 사기고 저쪽은 실력이고. 근데 이제 타임폴리오는 저 있을 때는 KB는 잘했습니다. KB야. 네. 아이고 저 KB 네. 자산운용이야 뭐 엄청 컸죠. 그때 그때도. 잘했었습니다. 예, 수익률도 좋았고 네. 근데 성장주로도 날리셨고 근데 그냥. 길게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시장이 정체하거나 다운턴에 있을 때 네. 많은 실망을 아. 안겨드리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 그거예요.